연휴 이후에 또 공교롭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는데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원인들 포함해서 사례별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늘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고 나서 뭐 오히려 더 늘고 있는데 뭐 공교롭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보면 지역 감염이 사실 어제와 수치가 같습니다. 근데 해외 유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현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에 비해서 이제 오늘은 환자가 약간 늘면서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간 거는 맞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숫자는 어제하고 오늘 동일합니다. 이제 69명으로 동일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 숫자도 어제가 49명이었고 오늘이 50명입니다. 그래서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한 그 지방자치단체도 어제 6군데, 오늘 7군데로 큰 차이가 없어서 네. 국내 상황 자체는 이제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만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네팔에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 이제 대규모로 확진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선박 관련 대규모 확진과 그다음에 네팔 관련 확진자가 또 역시 4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현재 국내에서의 코로나19 그 확진의 그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50명 아래로 완전히 그 수그러든 편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수도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얘기를 했었던 수도권에서의 어떤 밀접한 그러한 접촉을 통한 코로나19의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방역 당국으로서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와 또 방역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 이제 날씨도 또 다른 이 코로나19의 변수가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가을철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전파의 최적의 조건이 됐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호주에서 최근에 발표한 저널 오브 비롤로지라는 논문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의 그 생존 능력을 온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한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코로나19의 그 각각의 표면에서의 생존 능력이 30도일 때가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30도일 경우에 있어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철 같은 데에서는 1.74시간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반감기가, 그런데 이 온도가 20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5.96시간 정도로 한 3~4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얘기를 할 때 보통 비말의 어떤 직접적인 전파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예.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은 비말은 결국은 이런 표면에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표면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기존의 30도일 때, 즉 한여름에 비해서는 서너 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러한 환경 표면을 우리가 깨끗하게 소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위생 같은 것들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그 수능 보는 수험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부가 수능 시험 시행 세부 계획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마스크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나 KF94 마스크 그게 좀 답답하다 보니까 만약에 수능 볼 때 히터도 틀고 마스크도 쓰고 시험을 보면 이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뭐 여론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94 말고 그거보다 좀 더 가벼운 마스크로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나올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그 국내에서 현재 지금 사용 가능한 마스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회용 마스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비말 확산 방지용 마스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면 마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KF80이나 KF94 마스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런 마스크들은 그동안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용도에 따라 이 사용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예. KF80이나 KF94 같은 마스크는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목적은 내가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배출할까 봐 막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목적이라면은 오히려 KF80이나 KF94 마스크보다는 일회용 그 마스크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KF80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터 리지스턴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그 내뱉는 호흡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습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축축해지고 예. 그게 투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회용 마스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비말 확산 방지용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면은 일회용 마스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KF80이나 KF94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호흡을 할 때 예. 굉장히 그 저항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의 목적에 따라서 저는 사용 용도를 결정을 하면 되고 수능 같은 경우는 우리도 모르는 비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예. 일회용 마스크 정도로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대중교통, 뭐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쯤에서 좀 사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대전에서는 이제 추석 연휴 때 가족 간 감염에 이어서 어린이집으로까지 감염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감염으로 번진 건데 이 사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어린이집 안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마스크 미착용도 분명히 그런 것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WHO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WHO가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적용한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세 가지 이유 정도 때문인데 첫 번째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서 마스크 착용을 실제로 강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이 마스크라고 부르는 이 답답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착용하도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분명히 이런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는 게 호흡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약간의 일부의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KF94나 이런 마스크들도 그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기간 착용하면 호흡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WHO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게 감염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근데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24개월이라고 하면 뭐 이제 2살일 텐데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마스크를 착용을 강제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다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지표 환자의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근 들어 조금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유가 일단 환자 본인들,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만큼 경각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본인이 검사를 안 받기 때문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걸렸을 거라고 의심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가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사례는 이제 그 어린이집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짚어보고 있는데 대전 사례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 한 절반 정도 나오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절반 정도 나온다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첫 진단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규모의 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로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로 더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 예, 예. 아마 몇 명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전의 사례는 이제 추석 연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사례라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짚을 사례는 최근 사례들 중에 가장 좀 위험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에 경북 상주에서 한 기독교 선교단체 회원 3,000명이 모여서 1박 2일간 집회를 가진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것으로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집회에서 다닥다닥 붙여 있었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심지어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 법률도 개정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여러 방역 수칙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모임들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경고를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피하고자 했었던 일종의 그 사례가 발생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 3,000명 정도가 모여서 모임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행히 노출 기간은 이제 1박 2일 정도로 짧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노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밀접해서 좁은 곳에서 모임을 가졌고 예. 그다음에 노래도 불렀고 역시 취식까지 같이 그 안에서 같이 했고 예.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이제 그 잠까지 같이 자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행한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코로나19의 전파의 위험 요소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안에는 이제 외국인도 일부 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록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에서는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진을 하기는 하지만 예. 우리가 잠복기를 벗어난 코로나19 감염도 사실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위험성도 일부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그 이단이나 뭐 어쩐다는 성격은 이제 교계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이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방역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촬영한 사진도 삭제하게 하고 전화도 끄게 하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방역 당국의 조사를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참 걱정이 되는데 이거 전수 검사가 가능할까요, 교수님? 전수검사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한시라도 빨리 지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행사에 참여했던 3,000명 전원을 우리가 자가격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예. 일단은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그러려면은 이 안에 확진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작점이 전수검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무엇보다도 빨리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예.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례를 보면서 참 신천지 사태 때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지 않도록 좀 재빠른 조치들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재활병원 사례도 좀 짚어볼 건데요. 마스터플러스라는 병원이죠. 일주일 만에 6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면회나 출입 등을 금지한 시설이 아니라서 더 이게 확진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활병원은 그 특성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하고 일반 병원의 딱 중간 정도의 단계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활이라고 부르는 프로세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간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는 곳이고 그리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돌보기 위한 간병사나 가족들이 계속 드나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처럼 굉장히 오래 입원해 있게 되고 여러 사람이 노출이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의료기관 중에 하나가 재활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그러면 재활병원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면회나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냐.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완전히 이렇게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그 안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분들도 아니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는 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치료를 하면서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데 예. 돌봐줄 분들이 그 환자와 동일하게 그 병원에서 몇 달간 숙식을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병원에서의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저희가 조금 더 조치나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은 뭐 한동안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했는데 50여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57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가 없다가 국경절 끝나니까 환자가 나와서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확산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국의 데이터는 초반부터도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네네네,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서도 중국이 계속 이제 코로나19는 종료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막상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에서 코로나19 확진받은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몇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집계가 어쩌면 유증상장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일부 전문가들의 이제 의심이나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집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50여일 만에 확진자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이제 왜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사례라면은 분명히 50여일 만에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안에 코로나19가 지금 숨어있는 잠복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럼 이렇게 50여일 만에 확진자가 나오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의 그 이 코로나19 확진세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특히 이제 이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서 나온 확진 사례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또 전국적인 전파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